메타가 가지고 있는 것은 AI에 의해서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타는 계속해서 매출이 건강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삼성전자를 좋게 볼 이유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IBM 같은 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근데 아까 전에 팔런티어도 얘기하셨죠. 메타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왜 이제 빅테크가 사실 MS,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근데 그중에서 테슬라는 이제 많이 이제 투자하셨다 얘기하셨는데 메타는 왜요? 저는 이제 롱 메타를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테슬라만큼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롱 메타를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은 우선은 이번에 지금 메타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은 순간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이제 이 틱톡에 대한 금지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그 수혜주로서 이제 일종의 메타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메타의 펀다멘탈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메타는 지금 지금 애플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구글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메타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IT는. 네, 근데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것은 AI에 의해서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메타의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던 때가 언제냐면 애플에서 서드파티 데이터를 못 갖고 가게 하면서 메타의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광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메타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그 당시에 회사 이름도 바꿨죠. 네,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버스트에서 뻘짓하면서 이 가격이 훅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효율성인 부분을 데이터가 없는데도 이 광고 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했냐? 메타가 AI에 대한 방대한 투자를 하면서 메타도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오픈소스로 하는 거대 언어 모델에다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거기에 적용을 해서 광고를 어디에 노출시킬지를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개인정보에 기반하기보다는 AI가 그 사람이 콘텐츠 소비하는 경향들을 분석해가지고 바로 광고를 높이는데 이것이 광고 효율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메타의 광고 매출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광고 매출을 그러면 효율성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광고의 인벤토리,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증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콘텐츠의 양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에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좋게 보고 있어요. 릴스도 어느 정도 물론 다 틱톡을 모방해서 하는 겁니다만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했고요. 많이 안착했죠. 네, 그다음에 지금 메타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은 AI로 개인들이 예를 들면 강정수의 옛날 찍었던 1년 전 사진을 자 이걸 한번 AI로 변형시켜서 이런 모습으로 한번 보여줄까? 이런 걸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AI가 뭔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거에 올렸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AI 변형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찍었던 컨텐츠로도 컨텐츠를 특히 저를 잘 못 만드는 저 같은 사람도 AI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더 올리게 되고 이러면서 컨텐츠가 AI에 의해서 훨씬 더 이용자들이 많이 생성하게 되는 거의 또 무료로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 메타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인벤토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즉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워칭만 하시는 분이 많은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제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광고 인벤토리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AI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AI가 이번에 세일즈포스에서 AI를 담당하는 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하고 메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기업의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지금 메타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광고를 이제는 생성해 주는 그러니까 요즘은 광고주들이 메타에 결합을 하면은 메타 어드밴티지라는 것이 있는데 플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광고 소재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 메타의 광고주 중에 여러분 80%가 SMB입니다. 즉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드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이 중소기업들이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광고 소재를 만들고 이것도 비용인데 우리한테 광고하고 싶으면 이제 광고 소재는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가 바꿔줄게. 이것이 1차적인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별에게 어떤 연령대에게 어떤 관심대에게 이걸 노출시킬 것인가를 중간에 에이전시들이 다 대행을 해주면서 중소기업에게 돈을 받아서 이 광고를 대행해줬는데 메타가 무료로 해주겠다. 우리 AI가 그것까지 해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메타가 만든 플러스 캠페인이라는 거고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이라는 서비스인데 이런 식으로 그걸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지금 저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고주들한테 프로덕트만 있고 중소기업 좋은 프로덕트만 있고 돈 버젯만 이렇게 예산만 있으면 우리가 물건 판매까지 다 해주겠다. 근데 이제는 또한 AI로 솔루션도 만들어줄 건데 뭐도 만들어주냐? 여러분들의 CS 하시는 거 우리가 AI로 대신해주겠다. 여러분들이 회계사 처리하는 거 우리가 AI가 대신해주겠다. 여러분들이 ERP 하는 중소기업은 ERP 같은 거 비싸서 못 쓰거든요. 인사 정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에게 광고만 한다는 조건하에 여러분들도 기업이 대기업과 준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직원이 10명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겠다. 이것이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이 광고주들에 대한 락인 효과예요. 광고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타는 계속해서 매출이 건강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메타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오리온 프로젝트도 그렇고 새로운 폼팩터,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그 스마트폰을 넘어서거나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새로운 폼팩터로서의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들, 이것이 초기에는 좀 실패하면서 이 퀘스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자꾸 메타버스로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패했었는데, 스마트 환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AI랑 결합하면서 이 디바이스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들이 가능성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하드웨어 시장으로서도 진출하는 것들이 의미 있게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를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많이 했는데, 물론 더 많이 했던 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했지만 메타도 적지 않게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과 구글은 클라우드망,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마존의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줬는데, 메타는 자기네들의 서비스와 자기네들의 AI 개발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해서는 AI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투자를 빚을 져서 한 거고 대출받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업이익률 가지고 한 거잖아요. 엄청난 AI 투자를 단일 기업으로서는, 저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AI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2025년, 2026년부터는 크게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효과가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세븐은 MS, 메타,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인데, 박사님 기술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투자하고 계신 게, 여기서는 아까 팔런티어를 빼고 이제 테슬라, 메타인 거면 지금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이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걸까요? 저는 아마존도 되게 좋다고 봐요. 아마존까지. 한국에서는 아마존은 근데 아마존은 이번에 완전히 버티컬하게 AI를 통합을 시켰다는 부분에서 거대 언어 모델에서부터 칩까지, 아까 인프라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AI 인프라, AI 경제 인프라스트럭처는 맨 밑에가 칩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고, 그 다음에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면 이 아마존 이제는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됐다. 이런 부분에서 구글도 물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구글은 성장의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구글에 대해서 항상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검색 시장의 변동입니다. 구글은 AI 지금 검색으로 변동을 가고 있는데, 과연 구글이 지금 한국에는 여러분 AI 오버뷰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못 느끼시겠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 90개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AI 오버뷰는 분명하게 구글 자체에게도 스스로가 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분명히 잠식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경쟁자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퍼플렉시티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요. 엔스로픽도 분명하게 검색을 시작할 거고요. AI 서비스를 갖고 있는 AI 챗봇을 갖고 있는 데서는 다 AI 검색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임지하고 구글의 CEO인 피차이가 CEO 인터뷰를 했는데, 구글 창립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글의 가장 큰 수익이 검색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에서 오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위험성과 구글은 워낙 R&D 투자를 탄탄하게 해왔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든지 스스로의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또는 그대로 TPU라고 하는 스스로의 GPU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직 투자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글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이렇게 믹스를 할 텐데 그렇게 하기는 못하는 건데, 조금의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MS랑 애플은 왜 이제 나쁘게 본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아마존, 여기 메타를 더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상승의 폭이 저는 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왜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상승을 이미 했고 2025년 했고, 애플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많이 상승해서 지금 제가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 즉 2배, 3배가 가는 기업을 원하는 건데, 애플이 지금 과연 무겁죠. 그러니까 2배 성장할 수 아니, 엔비디아도 좋은 기업이죠. 저는 엔비디아도 2, 3년 동안 계속해서 GPU 시장을 완전히 도미넌스 지배할 거라고 봐요. 아무리 지금 아마존이 자체 칩을 만들고 구글이 자체 칩을 만들어도 이거는 워낙 차지하는 시장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도미넌스는 있지만 엔비디아는 벌써 2배 이상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는 분기별로 주가는 20, 30% 성장 가능하다고 봐요. 매출도 20, 30% 성장할 거니까요.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질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동일한 돈으로 기회비용을 한다라면 이렇게 2배가 뛸 수 있는 시장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러면 이제 결국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는 세상으로 가게 되면 IT 개발자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IT 개발자들은 그럼 요즘에는 미국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어느 회사에 막 가고 싶어요? 그게 그분들이 막 쏠리는 곳이 지금 AI를 막 가장 탑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우선은 개발자를 볼 때 개발자는 두 부류로 지금 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개발자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상황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개발자가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벌써 개발 수요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커서 AI라든지 AI 에이전트가 또 개발도 잘해줘요. 그러니까 생성 AI도 개발을 잘해줬지만 생성 AI는 이미 학습된 걸로 코딩을 해준다라면 AI 에이전트로 코딩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라이브러리를 자기가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코딩의 완성도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자 수요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고 정말 상위 개발자들만 네, 감독하고 관리해주고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발자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되게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오히려 개발자의 수요가 계속 높은 것은 AI 관련 개발자들이죠. 그래서 AI 개발자에도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LLM을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AI 정말 학자들인 거죠. 이런 사이언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1밀리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당연히 다들 가고 싶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대단히 높고요. 다 뭐 구글도 높고 구글 딥마인드 이런 데는 정말 지금 많은 연봉을 주고 있어서 인재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프랑스의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월급을 주거든요. 이런 AI 기업들이 LLM을 만들고 있는 거대 언어를 만들어서 빨아들이고 있다. AI 서비스 업체는 조금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이렇게 고연봉은 아니고 하지만 AI를 잘 다룰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개발자들에 대해 선호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를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곳에는 지금 가장 수요가 높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많이 가 계세요. 오픈 AI도 한국 분이 계시고, 구글 딥마인드도 한국 분 계시고, 엔트로포기도 한국 분 계시고, 뭐 다 한국 분들이 가 계시죠. 문제는 한국 기업에 안 와서 그렇죠. 그게 가장 한국의 위험이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AI가 이제 주가도 그때도 미국은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AI 거품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제 이 시장이 계속 그쪽으로 가면 그런 반대되는 의견들은 약간 좀 묵살되는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 AI 업계에서 있으면서 상반기와 지금 이제 4분기 지금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네네. 저는 AI 거품 맞다고 생각해요. 거품인가요? 거품 맞죠. 거품 맞죠. 근데 기술이 항상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철도도 옛날에 거품을 많이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도 분명하게 존재했었고, 구글의 대표인 피차이라든지 메타의 대표인 저커버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3분기 어닝콜 때 과소 투자, AI에 대한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 그래서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 과잉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과잉 투자했다라는 거잖아요. 과잉 투자를 했고, 예를 들면 세쿼이어 같은 벤처 캐피탈은 연구 보고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AI에 글로벌리에 투자되고 있는 돈이 올해 2024년에도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순수한 이 계산기를 돌려서 50%의 수익률을 소프트웨어는 내야 되니까 50% 3천억 달러라 그랬어. 3천억 달러면 50%의 수익률이면 6천억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1천억 달러도 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천억 달러가 비었다. 이거 거품이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두 가지 갈래가 있죠. 거품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연착륙과 경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품이 터지면 경착륙을 하는 거고 안 터지면 연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결론은 그것도 다 2025년에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즉 고속도로 다 났는데 차가 안 다니면 터지는 거죠. 고속도로 났는데 지하철을 뚫어놨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건 적자잖아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고, 회수가 심지어는 운영비용까지 더하면서 적자의 폭이 더 증폭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당연하게 파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손님들이 꽉 차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 차서 통행징수금 얻었더니 2, 3년 만에 투자비를 뽑아요. 이러면 해결되는 거라는 거죠. 내년에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AI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경제에서 AI 경제를 진짜 완성시킬 거냐. 그걸 제가 좀 책에다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거품은 꺼지지 않을 거다. 거품은 형성되는 건 맞아요.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겠어요. 그래서 거품 자체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시장이 특정 기술에 의해서 특히 이러한 뛰어난 기술에서 형성될 때는 언제나 거품이 형성되어 왔다. 이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거품에 맞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AI가 뜨다 보니까 미국 주식, 미국 빅테크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 AI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좀 없는지랑 요즘 한국 반도체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삼성전자는 리더십의 부재라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저는 뭐 삼성전자를 좋게 볼 이유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의 그 퀄리티 테스트 네. 이걸 거의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엔비디아가 이건 봐주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퀄리티 테스트를 6개월을 해요. 그리고 퀄리티 테스트 통과해도 양산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하나의 기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TSMC가 지금 공장을 세계적으로 3군데를 더 짓고 있습니다. 하나가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고 일본에 공장 짓고 있고 독일에 공장을 짓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TSMC의 캐파시티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즉 수요 과잉 시장에서 이 생산량을 갖다가 2배로 증가시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만큼의 HBM 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SK 하이닉스의 어떠한 생산량을 뭐 SK 하이닉스가 그걸 대비해서 증가시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대단히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전망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저가형 메모리 시장, 뭐 이것이 고급 메모리 시장은 이미 중국에 곧 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 아니고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저는 가장 건강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 부분을 이끌어 나갈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저는 IBM 같은 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의미 있는 기업이지만 고만고만한 기업.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사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된 거겠죠. 그것이 완전히 더 반영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경영진들의 전면적인 교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전환기 때는 반드시 수장을 엔지니어들이 해야 됩니다. 엔지니어들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다 엔지니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전환기 때, 창업하는 초기도 마찬가지고요. 전환기 때는 반드시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엔지니어 컬처가 삼성이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재무 컬처가 더 강하잖아요. 때로는 재무 컬처가 도미넌스를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21세기 초에 또는 20세기 말에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GE 기업, 재규일치식, CE였던 경영 방식. 그렇죠. 이게 다 흔히 하는 MBA의 붐을 일으키면서 CFO의 어떠한 힘들을 강화시켜줬던 거잖아요. 하버드 MBA 뭐 다른 그러면서 MBA. 어디가 문을 닫았습니까? GE가 거의 몰락하고 있고 이거 그대로 쫓아했던 보잉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고 이거 그대로 쫓아했던 IBM이 몰락하고 있는 거고 이거 그대로 쫓아했던 저 인텔이 몰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삼성이 대열에 앉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반드시 낀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다. 즉 인텔과 IBM과 보잉과 GE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정말 다시 회생을 하느냐 여기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삼성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지 좀 됐고 이제 앞으로도 아까 전에 12월에도 내리고 내년에 내릴 걸 보시는데 금리 인하 시작하면 보통 성장률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AI 산업 현장에 계시면서 좀 이제 조금씩 체감이 되시나요?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올라갔을 때 또 하나 여러분 미국에서의 우리 거시경제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2조 달러까지 갔잖아요. 이자율이 높은 고임금 때는요. 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니까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거예요. 고금리인데도 경제가 보통 되게 좋게 어렵거든요. 근데 경제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부채가 결국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고금리에서 민간에다가 이자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민간으로 갔던 거고 이것이 투자에 대한 자금을 형성했던 거고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거고 이것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유동성들이 넘쳐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자를 낮춘다라는 것은 기업에게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라든지 민간에게는 정부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특히 트럼프 취임식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금리 인하가 12월에 이루어지고 나서 1월 말 2월 말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중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만 하는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모시고 이제 오늘 AI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2025년 인공지능 AI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앞으로 AI 옥석 가리기는 점차 더 시작될 텐데 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여러분 미국의 방산 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프라임 기업에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것도 전환되고 있다는 기업들 분명하게 방산 산업의 변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테슬라가 또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만 하는 산업의 전환점이죠. 사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바로 옵티머스하고도 연결되니까 이것이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군에서 신흥 산업군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상장이 되고 있는 건 스페이스X도 당연히 상장되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스트라이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페이팔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스트라이프가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세계 3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1위가 스페이스X고 2위가 틱톡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고 3위가 지금 이 스트라이프죠. 이 스트라이프가 지금 금융 AI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미국에서 AI 커머스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뭐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주 산업들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로켓랩 같은 경우도 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재활용 가능한 이것들을 하고 자그마한 로켓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고 이제 중형 로켓에서 그것을 성공하느냐가 지금 실패하느냐 이것이 정말 주가의 모멘텀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도 좀 보시면서 폭넓게 미국의 산업의 변화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해가 되셔야 된다. 미국에도 테슬라 말고도 좋은 주들이 많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기회를 잃은 거죠. 저가 매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계속 구글은 잘 될 거고 아마존도 잘 될 거고 뭐 메타도 잘 되고 테슬라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김작가 TV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2025년을 맞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책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요 책 뭐 짧게 30초 이내에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얘기일까요? AI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예요. AI 경제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즉 인프라스트럭처만이 아니다. 이제 그 위에 쌓이는 경제가 더 큰 경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주체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시대 방향이 AI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책 보신다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박사님과는 또 2025년에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정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